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디로 갈까, 여기서 더 폭락하진 않을까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아마 변동성이 당분간은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이틀 정도 아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좀 변동성을 계속 줘서 개미 털기? 예, 좀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금리 방향성에 관해서 확실히 나와야 그 기조가 완전하게 나와야 아마 이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여질 만큼 붉은색으로 이렇게 많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시켜놓은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장세가 이번 이제 조정장이 사실은 더 크게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많이 못 가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욕하는 분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매입하기에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UBMI가 있고 UBAI가 있는데 뭐 비트코인이 더 떨어졌어요. 사실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떨어졌는데 지금 장세를 보면 알트코인은 미온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냥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알트 불장이 언제 다가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3월 24일 이후가 될지 4월 달부터 뭐 시총 상위가 올라갈지 그건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깔아놓고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뭐 특정 알트코인 뭐 한두 개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탈락자도 많을 듯 대중은 당장 숫자에 민감하다 여기 써놨는데 저도 대중이에요. 저도 대중이지만 저는 당장 뭐 오늘 무슨 코인이 뭐 얼마 갔네 뭐 얼마 떨어졌네 여기에는 많이 치중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어떤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집해서 그냥 뒀으면 그냥 거기 그 이후에는 매매를 잘 안 해요. 옛날에는 저도 매매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매매를 잘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사람이 잠도 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많이 안 해요. 특히나 이제 밤에는 뭐 웬만하면은 진짜 막 불장일 때는 새벽 뭐 1시에서 3시 사이 요 정도 때는 이제 매매를 하는데 지금 같은 때는 뭐 건덕지가 뭐 많이 있나요? 예. 그래서 폭락을 하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텐데 그 정도까지 폭락을 한 상태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과 금리에 대한 전망인 점도표 역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요일 날부터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이제 연일 이틀에 걸쳐서 이 회의가 연준 회의가 결정될 텐데 이게 수요일 날부터 시작되니까 목요일 날 밤이 될지 아니면 금요일 날 오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발표가 아마 그 정도 언저리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변동성을 계속 줄 텐데 이번 회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르면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의견과 2023년 말까지 현행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을 보고 당장 이번에 뭐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2022년 말부터 아니면 2023년 말까지 현행 금리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대로 아마도 진행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 지금 뭐 2021년 뭐 3월 달 들어서 그거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약간 너무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저께하고 변함없이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제 뭐 경제 전문가들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자료를 작년서부터 보여드린 거에 말씀을 아마 똑같이 동일하게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린 것 같이. 그래서 2022년 말에도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2023년 말 정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2022년 말부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여기서 더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주식시장도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어저께 이 뉴스가 아마 나서 그저께인가?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두 자릿수 급등시켰다. 재산세 보험료 영향은 이런 게 나오면 부동산이 이것 때문에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공시지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부동산 가격이 지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9.8%가 오릅니다. 예,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올려놓는데요. 그러니까 세금은 더 뜯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뭐 집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 호주머니 뭐 이렇게 채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보다는 사실 더 이제 이면을 보면 결국에는 세금이에요. 세금. 예, 세금 창출할 데가 어딨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장기적으로 올리겠다. 2030년까지. 이런 지속적으로 세금 비율은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는 이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세금 더 많이 걷어요. 복지 수준도 우리보다 높지만 그에 준하게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그거는 복지 국가로 가면 갈수록. 가상자산 상승도 누구를 위해서 상승을 하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상자산 상승시키는 거는 세금 걷어가려고 가상자산 시장을 만든 거고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 가상자산 탄생한 거랑 사실 맞물려 있는 거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것까지 풀이해서 말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1년 사이에 안 될 거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이든의 주요 경제 공약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정도에 나온 걸 보면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경기 부양책이에요. 2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할 거다. 이 말과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되게 상반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책을 북돋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시키거나 아니면 동결시켜야 돼요. 근데 동결을 지속적으로 시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금리 인하한다는 그 시점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추후에 한 금리 인상 시점을 당분간 시키고 어느 시점이 가면 다시 한번 하락을 시켜서 그때는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아마 몰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7년 정도 가면. 그리고 나서 2030년 정도 되면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이든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법인세 인상,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소득 인상.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을 지금 보시면 의도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켜서 그 양적 완화 시켰던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 기업들을 살찌워놨어요.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시키면 당연히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지금까지 벌여놓은 거라는 거죠. 사실은 주식시장도 부양했던 게 사실은 그 이유에서 그렇게 했었던 거고 조세나 여기 보면은 개인에 관해서 개인소득세율이 최고세율로 인상될 거다. 개인소득세도 많이 올라가요. 주식시장이 많이 살찌워 놨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에 세금 부과가 조금 더 많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더 많이 상승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소득자, 사회보장제 부과 등, 보장세 부과 등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없었던 세제 항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고소득자, 사회보장세 부과 등. 있는 자한테 걷어서 없는 자한테 나눠준다. 공평하게. 이게 뭘까요,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게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자한테 걷어서 없는 자한테 나눠준다. 약간 요런 뉘앙스의 어떤 이런 조세 제도가 세율이 점진적으로 계속 적용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마 눈치를 못 채신 분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전 세계가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자, 나머지 건 뭐 볼 것도 없고 전체적인 큰 틀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야 당장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 막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시장에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 안 해요. 제 접근법은 좀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실 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제 채널을 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미국 대도 선물 개요 여기 나와 있죠. 미국 대도 선물이 이게 5년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2000년대, 그러니까 2020년 초반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대두가 올라간다. 곡물이 올라간다. 자,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미국 옥수수 선물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이건 뜻하는 게 뭘까요? 엔겔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도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시켜서 뭐 테이퍼링을 할 정도까지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닌데 대중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속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기상이변을 통해서 국제 곡물량이 곡물 수확량이 러시아, 그 미국 그리고 뭐 유럽의 이제 몇몇 개 국가 그리고 호주로부터도 호주도 지금 가뭄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럼 곡물 수확량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하면 과연 대중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10년 후가 되면 아마도 하루 종일 노동자가 일해도 집에 가져갈 쌀 뭐 1kg 사기도 되게 힘든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황사 때문에도 그렇고 공해 때문에도 그렇고 전염병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서부터 10년 후는 우리가 길거리 다니기 되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경 다니시고 맛집 다니시고 뭐 연애하시고 이런 거를 지금 많이 해두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으신 분은 누구나가 다 아마 예측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유토피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지역도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고 C 지역이 있으면 지금은 이게 구분이 모호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영화에 보면은 A 지역이 나와 있으면 거기 뭐 장벽이 이렇게 설치돼 있고 B 지역 사람들하고 구분져서 막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장벽이 높아지기 전에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어서 A 지역 쪽으로 가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중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며 마지막 도구가 가상자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폭락 장세가 또 엄청나게 연출되지 않을까. 2018년에 왔던 하락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근데 블랙락이라든가 세계 뭐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말하는 블랙락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에 관해서 환기를 시키고 본인들도 뭐 투자했다 이런 얘기들이 매스미디어상에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연맥이려고 한다기보다는 환기를 시켜준다. 사람들한테 이제 적응시켜준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블랙락보다는 좀 약간 빠지긴 하지만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좀 가장 많이 믿고 방향성을 좀 볼 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서 어디로 흐름을 타냐에 관해서 많이 추종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최초의 공공펀드 매니저가 됨. 그러니까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헤지펀드예요. 여기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근데 이 뉴스가 언제 나온 거냐면 2015년 9월 21일 날 나온 뉴스예요. 2015년 9월 21일이면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때부터 빗썸 거래소에서 제가 그러니까 매입을 했었을 때가 이때가 매입을 했었을 때가 30만 원대인가 아마 그런 걸로 기억나는데 30만 원에 매입해서 50만 원에 팔고 50만 원에서 제가 이제 두 개를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래서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 보고 다시 50만 원이 됐을 때 그냥 팔았어요. 겁나서. 그러고 나서 2016년 2월달, 3월달에 그때 다시 재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 어쨌건 뭐 그건 개인적인 뭐 얘기니까. 자, 근데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때 어디다가 돈을 처음에 넣냐 하면 여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비트코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GBTC에 처음 투자한 기관이에요. 처음 투자한, 그러니까 GBTC에 처음 투자한 기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GBTC를 처음 상품을 만들어낸 거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처음 투자를 한 거예요. 2015년 9월 21일 날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 전에 했었겠죠. 그래서 여기 쭉 항목이 나와 있는데 크립토,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빅데이터, 소셜 미디어, 뭐 여러 가지 뭐 디바이스, 이커머스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끝에 부분에 아주 여린 회색빛으로 크립토 커런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량을 했죠. 극소량을 투자를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진입했던 가격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들의 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캐시 우드가 이제 CEO니까 우리는 그러한 테스트 이전보다 이후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200에서 300달러 범위에서 안정화되었다는 것에 인상을 받았습니다. 파열될 수도 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아크 인베스트의 연구 책임자인 브레트 윈터는 54만 명의 비트코인 사용자가 10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는 이 수치가 연간 60%에 가까운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드는 아크 인베스트와 그 직원이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재 가격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진입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요 근래 들어와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 보세요. 200달러에서 300달러 때 이미 초기 시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단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을 거예요, 아마. 지금 매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200, 300달러부터 매집을 했었으니까. 벌써. 그래서 요 근래 뭐 앨런 머스크부터 해가지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뭐 캐시우드도 그렇고 대중들한테 이제 환기를 계속 뭐 CNBC나 뭐 하여튼 뭐 뉴스위크지 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환기를 지속적으로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저는 비트코인 투자 시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든 뭐 가상자산 투자 뭐 하시는 여러분들 뭐 투자하고 계시는 뭐 알트코인이든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건 그래서 캐시우드가 지금 얘기하면 이게 뒷북 치는 거 아니냐. 이분은 뭐 200달러에서 300달러 초기 투자자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 고점에 물리셨으니까 엄청 힘드신 분도 있고 투자를 안 하셨는데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 하시면서 되게 힘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가장 힘들 때가 사람이 초능력이 발휘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갈 길을 모를 때, 가장 힘들 때 사람이 생각을 되게 집중해서 골똘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술 먹고 자포자기하고 퍼지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되게 집중해서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되지? 이걸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나머지 내 인생이 결정되는 시점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 주기가 있어요. 인생에 몇 번 되지 않는 그 이정표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민감한 식스센스가 발휘될 때가 있어요. 작동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가상자산이 제 눈에 띄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희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예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월요일 날 아침에 매주 월요일 날 아침마다 직장인들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잘했건 못했건 사람들 많은 데서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칭찬을 들을 때도 있어요. 뭐 잘했다 못했다. 그죠? 근데 그럴 때가 사람이 가장 중압감을 되게 많이 받을 때요. 근데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장 힘들 때죠. 왜냐면 요즘은 더 힘들죠. 지금 같은 때는. 차라리 그러니까 2016년도 그때 그러니까 좀 약간 현명한 사람들은 아마 다 매도를 시키고 아마 현물 경제에서 다 빠진 사람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왜냐면 노답이니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영업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저는 이제 판단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서부터 그냥 집안에 머물러 있기 시작을 했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인생 포기해가지고 집안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근데 사실은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가상자산을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예. 어쨌건 지금 시장 상황을 보고 암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자, 캐시우드가 이게 움직이고 매스미디어 상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미 대세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들도 있어요. 근데 뒷구녕에서는 제가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뒤에서 계속 호박씨를 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매수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애매모호하고, 예전에 이미 저는 뭐 말씀드릴 거 소스는 다 드렸으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거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어느 정도 수익은 아마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샬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